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합예술심리학회 그림책 읽기 운동본부 널널 책록에서 알려드리는 독서놀이. 이제 오늘 첫 시간부터 시작하게 된 박민자 학회장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그림책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길지만 유아로 사는 시간, 어린아이로 사는 시간은 짧습니다. 어른의 시대는 사람에 따라 50년, 또 여러분 길게는 80년까지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유아기에는 누구에게나 몇 살까지일까요? 몇 년일까요? 6년? 거의 6년까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유아들은 말 배우기, 몸 키우기, 무엇을 할까요? 또 생활 습관 들이기, 가치관 기르기, 친구 사귀기, 놀이 등을 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을 쪼개어서 독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어른처럼 아무 책이나 읽으며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른의 머리는 때가 묻어 있지만 유아의 머리는 깨끗해서 한번 그려진 그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어른들이 어제 봤던 드라마의 주인공은 기억할 수 없어도 어릴 때 같이 놀던 여러분 소꿉친구의 얼굴은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유아기의 기억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유아기 때 아무 책이나 읽으면 시간이 허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널널 책놀에서 어떻게 해야 유아 도서를 잘 선택해 줘야 될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학교 교과서는 국가가 심사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죠. 그러나 유아 도서는 심사하는 사람이 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 도서, 어린이 도서는 각 가정에서 차려진 엄마가 직접 골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종류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일이 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유아 도서를 보는 안목을 갖춘 선생님들과 엄마들, 아이들은 행운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야기, 그 세계 교과서를 고를 수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어떤 책을 5살에 읽고 15살, 25살, 35살에 다시 읽어도 재미와 감동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책일까요? 그 책이 바로 좋은 책입니다. 만약 어떤 책은 5살에 읽었을 때는 재미있었는데 15살, 25살, 35살에 다시 읽으니까 읽을 가치가 없다면 그 책은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삼류의 책입니다. 아이가 읽는 책이라도 재미와 감동까지 있다면 좋은 책입니다. 만일 어떤 책을 한국의 아이도, 미국의 아이도, 중국의 아이도 좋아한다면 그 책은 아주 좋은 책이겠죠. 한편 특정 지역에서만 반짝 읽히다가 사라지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은 특정 지역 어린이에게도 읽힐 필요가 없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책 중에서 한 철만 반짝 읽히다가 잊혀지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책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책입니다. 자, 어떤 책이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오고 있다면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인류가 전승해온 그런 진실이야말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보석입니다. 자, 그림책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이야기가 듬뿍 들어있는 그림책을 첫 번째 고르세요. 좋은 그림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글씨가 없어도 이야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보기만 해도 이야기가 술술 풀려 나옵니다. 그림은 그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글의 내용만 그대로 재현한 그림이나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은 그림은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고 창의성도 길러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는 목적은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예요. 때로 어른들은 모양이나 색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림책을 고르지만 아이들은 이야기 찾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은 그림책에는 곧 실증을 냅니다. 이야기가 빈약한 그림은 깊은 맛이 없는 밍밍한 음식과 같다고 할까요? 유아가 몇 시간이고 또 보는, 몇 시간 보고 또 보는 그 그림책이야말로 이야기가 듬뿍 들어있는 좋은 그림책입니다. 자, 두 번째, 상승 모티브가 긍정적인 아이로 길러줍니다. 아동 도서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는 고통이나 갈등을 씻어주고요. 보다 행복한 세계를 인도하는 상승 모티브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아동 도서에는 상승 모티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데르센의 미운 아기 오리에는 상승 모티브가 내재되어 있죠. 미운 오리의 슬픔과 외로움이 해결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는 어린 독자들은 미운 오리의 문제 해결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솝 우화에는 상승 모티브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죽음과 파멸, 보복과 조소, 정직하지 못한 자의 승리 등으로 끝납니다. 이솝 우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강 모티브는 어린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강 모티브보다는 상승 모티브가 있는 작품이 긍정적인 아이로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달 단계에 맞는 책이 친밀도가 높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은 한 살은 어른의 심령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아기, 아동기가 중요한데요. 그만큼 유아기의 1년과 1년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명작이라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 때는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이 되고 맙니다. 첫 번째, 자장 이야기 시대, 태어나서 첫 돌까지는 엄마와 아기의 애착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장거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담은 가족 동화가 좋고요. 두 번째, 마주 이야기 시대입니다. 첫 돌에서부터 만 2세까지에는 어휘력이 폭발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그림책을 읽어주며 어휘 창고를 채워주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그림 이야기 시대에는 2세에서 4세까지에는 그림책을 통해 인간관계나 생활습관 등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네 번째, 옛날 이야기 시대입니다. 이때가 몇 살이냐고요? 만 4세에서 만 5세까지. 전래동화를 통해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면 만 4세에서 5세까지는 전래동화를 아주 좋아하고 읽고 또 읽어달라 하고 집에 빌려가면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유치원 시대, 만 5세에서 6세까지.
배우기, 생각하기, 관계 맺기에 도움이 되는 창작 동화책을 읽게 해줘야 합니다. 문자나 숫자 공부보다는 이야기 형식의 책이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리듬이 살아있는 문장은 읽기의 기쁨의 2배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전래동화라도 어떤 책은 읽기가 좋은데 왜 어떤 책은 읽기가 싫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문장 스타일에 있습니다. 리듬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책은 읽기가 좋고요. 듣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즐겁고 듣고 나서는 기억이 잘 되거든요. 그러나 리듬 없는 문장으로 만들어진 책은 딱딱해서 읽기가 어려워요. 물론 듣기도 싫어지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린아이들이 읽은 책은 리듬 있는 문장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2 형제가 살았단다. 자, 예로 2번째, 옛날에 2 형제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독자라면 누구나 몇 번을 고르겠어요. 예 1번의 문장을 더 좋아하겠죠.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2 형제가 살았단다. 문장 속의 리듬이 우리의 혀와 귀, 두뇌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림이 주가 되고 문장이 보조적 위치에 있는 그림책이라도 리듬 있는 문장은 필수입니다. 자, 또 어떤 책을 골라야 하냐면 그림의 모양, 방향이 읽힘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림책에서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보는 부분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동화에 의인화된 동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좋은 그림책에는 주인공의 얼굴이 선하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림책 보시면 아시죠? 악한 표정은 우리 아이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너그럽고 푸근한 표정, 넉넉하고 순한 표정, 부드럽고 우아한 표정은 어린 독자들에게 아름다운 인품을 만들어줍니다. 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들의 크기는 논리적인 표현보다 글의 내용에 맞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글에서는 사자가 쥐에게 쩔쩔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림 속의 사자는 쥐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다면 공감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경우에는 쥐의 크기를 확대하여 표현하면 의미가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전달될 거예요. 그림의 방향성과 책의 방향성이 일치하는지도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책의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모든 책의 내용이나 그림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 진행되지요. 여러분 아시겠죠? 즉 오른쪽이 진행 방향, 왼쪽이 후퇴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주인공의 방향을 왼쪽으로 향하게 그려놓은 책도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과거를 향해 가는 것이라면 몰라도 미래를 향해 가는 경우라면 이 책은 어린 독자에게 혼란을 초래해서 읽힘에 방해가 주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자, 또 책의 모양과 크기가 중요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도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아름다운 장점보다 눈에 띄는 장점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이의 신체 조건과는 관계없이 책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어른이 들기에도 힘든 만큼 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은 유아에게 줄 경우 책은 위험적인 물건이 되고 책과 친숙해지려는 어린 독자들의 마음에 위축이 되게 되겠죠. 읽기 좋은 책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손에 쏙 잡히고 아이들의 눈이 오래오래 머물고 싶도록 사랑스러운 색깔과 모양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책들이 어린 독자들 독서의 즐거움 속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책을 골라야 될까요?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책의 앞표지, 뒷표지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 질문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책이 좋겠죠. 좋은 책을 골라 가지고 집으로 올 때 엄마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읽어주지? 이런 걱정이 될 때가 많죠, 여러분. 또 책을 읽어주는 방법은 다양하죠.
어떤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은 무조건 읽어주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책은 어린 독자에게 20% 정도밖에 소화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림책이라면 읽어주는 과정에서 아이를 참여시켜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고 또 질문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해요. 전래동화라면 읽어주고 나서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를 나눈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활동화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의 내용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책 읽기에는 엄마가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하고 아이가 질문하면 엄마가 대답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책을 고를 때는 여러분 아이에게 읽어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고르는 것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에게 읽어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고르는 것이 좋고요. 아무리 명작을 골랐을지라도 엄마가 교육적으로 다루기 힘들다면 안 돼요. 아무에게도 무용지물이 되고 또 그림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자신이 다루지 못하는 책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나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할 일은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천재적인 두뇌와 잠재 능력을 깨워주는 일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이 해야 할 일도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천재적인 두뇌와 잠재 능력을 깨워주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아이의 잠재 능력을 깨우기 위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안정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안정되게 해주려면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엄마와 애착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를 만듭니다. 자, 흰 가운을 입은 남자들을 졸졸 따라가는 새끼 오리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유명한 사진 속의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로렌츠이고 오리들은 로렌츠가 부화를 도와 태어난 새끼 오리들입니다. 어미 오리에게 부화되지 못하고 로렌츠의 실험 시계에서 부화된 오리들은 로렌츠가 엄마인 줄 알고 그를 졸졸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츠는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알고 따르는 새끼 동물의 본능을 각인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각인 효과.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본능이 있는데요. 바로 신생아에게서 볼 수 있는 애착 본능입니다. 여러분 심리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인데요. 아기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배냇짓, 울기, 미소 짓기, 옹알이하기, 삐치기, 매달리기, 낯가리기 등은 1차 양육자인 엄마의 애착을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프로그래밍된 아기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자, 애착은 뭘까요? 아기들의 생존 수단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읽어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쓰는 예화인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겼거든요. 독일 정부는 생후 3개월 미만인 신생아들 중 일부만을 국가가 경영하는 타가소에서 양육을 했어요. 부족한 시설 탓에 타가소에 가지 못한 일부의 신생아는 농촌 가정의 위탁이 양육되었습니다. 3년 후에 살펴보니 농촌 가정에서 자란 아기들은 80%가 생존했는데 이에 비해 국영 타가소에 맡겨진 아기들은 50%밖에 생존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영 타가소의 아기들은 농촌의 아기들보다 더 충분하게 우유를 먹을 수 있었고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농촌 가정에 위탁된 아기들만큼 1차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호사 한 사람이 20명의 아기를 돌봐야 했던 타가소의 현실 때문에 타가소 아기들에게는 우유 먹이기와 기저귀 갈아주기 등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즉 안기, 어르기, 눈 맞추기, 스킨십하기, 자장가 블로그에 주기 등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행동도 제공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결과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애착 형성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자, 아이들은 애착의 대상을 통해 세상을 배우게 되는데요. 애착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세상과 교류하는 통로입니다. 자, 아이를 낳아서 1년까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1년 동안의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1년은 대상 항상성이라 해서 그 아이들은 자신이라고 알지 못해 자신이 엄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항상성 이 시기 1년 동안은 반드시 엄마가 애착의 형성이 잘 돼야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양육자인 엄마의 애착이 견고할수록 엄마가 보내는 교육적 자극들이 아기에게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착이 형성되지 있지 않으면 아기는 엄마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요즘 엄마들은 과거 어느 시대의 엄마들보다 애착 형성에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직장 다니죠. 또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칠 시간도 적고 또 많은 육아를 어린이집이나 또 부모님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한 예로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인 준석이 엄마로 뽀로로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준석이 엄마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뽀로로 때문에 아들과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첫돌이 지난 준석이가 얼마 전부터 뽀로로만 나오면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와도 본척 만척하며 텔레비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3세 이전의 아기에게 기계음을 오랜 시간 들려주게 되면 아기들은 엄마의 목소리보다 기계음을 더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목소리보다 뭐를 좋아한다고요? 기계음을 오래 들려주면 기계음을 더 좋아하게 돼서 빨리 어디에요? 스마트폰 중독이나 그런 데 빠져들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엄마의 애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엄마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그 자리를 기계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아기가 아닌 기계의 아기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기들은 자라면서 사랑과 교류하기보다는 기계를 더 좋아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기에게 온전히 기계보다는 어떻게 해요? 엄마의 주도 아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들을 TV, 또 스마트폰, mp3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의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계에 의지하고 사는 세대들의 양육 패턴에서 기이한 결과라고 하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게 있습니다. 자, 아기들이 엄마를 찾는 까닭이 무엇일까? 1960년 해리 할로우는 갓 태어난 붉은 털 복숭이에게 애착 실험을 했어요. 실험은 어미 곁에서 새끼 원숭이들을 분리해 각각 철사로 만든 어미가 있는 우리와 헝겊으로 만든 어미가 있는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헝겊으로 만든 어미는 젖이 나오지 않았고 철사로 만든 어미는 젖이 나오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새끼 원숭이들은 하루 종일 젖이 나오지 않는 헝겊으로 만든 어미 옆에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젖이 나오는 철사로 만든 어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새끼 원숭이들은 젖 때문이 아니라 포근함 때문에 어미를 찾았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또 엄마와 아이의 애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놀로 책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